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의 웨비나 전문방송 오쇼TV 사회자 김인순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레드햇이 들려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입니다. 자, 오늘 웨비나를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레드햇의 최현영 이사님과 김현수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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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이사님. 예,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클라우드 제품 담당하고 있는 최원영입니다. 네, 김현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미들웨어 쪽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진행되는 발표 후에 Q&A를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품도 있는데요.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15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요. 거꾸로 우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드햇이 들려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이사님, 기업들이 이제 현재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할 테지만 사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하이브리드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환경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자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현재 잘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의 유형이 한 크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이 4가지의 큰 유형이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또 무엇인가요? 저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우선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측면에 있어서 사실 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클라우드를 쓰다가 그 프로바이더의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네. 자기 서비스의 영속성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작년에 좀 큰 그렇죠.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서 여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양한 여러 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쓰기는 하지만 이게 연계되지 않고 각각 서비스를 구성해서 네. 사용하는 형태를 멀티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예, 예.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 클라우드 간의 어떤 통합, 연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걸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멀티 클라우드는 각각이 떨어진 것들이고 네. 하이브리드는 서로 연계된 예, 그런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하고 있는데 네. 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이제 자사 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퍼블릭한 서비스들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제 지금 모바일 폰에 있는 앱 기반으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퍼블릭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서비스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도입이라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인 네, 거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가 또 발생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이 장애가 그 서비스를 중단하는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면 안 네. 된다는 거죠. 네. 기존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사실 인프라가 이 서비스를 지켜줬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분산화되어 있는 서비스 구조로서 서비스의 영속성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포인트의 장애로
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성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는 그런 구조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VM 간에는 또는 인스턴스 간에는 HA 클러스터라는 걸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호스트가 다운됐을 때는 또 호스트 이베큐에이트나 뭐 인스턴스 HA 같은 기술로 대비를 할 수 하고 있고요. 있고요. 또는 이제 렉 간이나 또는 파워나 이런 것들이 장애가 났을 때 가용성 존이라는 어벨러빌리티 존이라는 걸로 구분해서 리소스를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나 또는 프로바이더의 어떤 장애도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기존에 IT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자원을 추가해야 하나요? 사실 그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두 클라우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다 버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뭐 사실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어떤 워크로드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는 네. 이제 표준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IT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뭐 앱이나 데이터나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보안들을 또 퍼블릭에 맞게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좀 더 현대적인 개발 환경 또는 현대적인 앱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조직에서 이런 과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맞는 어떤 IT 운영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운영 방식은 또 기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또 기존하고 다른 API 기반으로 리소스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API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되겠죠. 또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기존하고 다른 툴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조직이 이미 그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갔을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로 도입할 때 그럼 어떤 접근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모든 IT가 사실 미래를 고려해서 구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 뭐 사실 많은 사용자들이 네. IT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실제로 이제 타사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레퍼런스만 참고해서 체크하는 경우들이 그런 많이 경우가 있죠. 많죠. 그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조직에 걸맞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사전에 그걸 많이 경험을 해보고 나 노하우를 자신을 많이 사실 분석을 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잘 적용할 수 있고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표준, 네. 공개 표준 기반 위에 상호 운영성을 가지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고요. 네. 이식성이나 뭐 신속하게 확장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관리를 일관되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또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뭐 저희가 바라보는 레드햇에서 바라보는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사실 인프라 중심의 어떤 통합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워크로드가 동일한 워크로드가 다양한 인프라 위에서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게 그 전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워크로드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뭐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도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도입해서 클라우드라는 걸 써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고 난 후에 이제 기존에 있는 프라이빗에 있는 사내 환경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옮기고 또는 이제 퍼블릭의 어떤 방식들을 프라이빗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런 워크로드 중심의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그런 솔루션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 워크로드 중심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현재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 이 현재의 기술은 사실
모든 장점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수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들을 통일된 어떤 통합된 관리로 연결해서, 네.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의 배치나 이 관리를 어떤 특정 뭐 컨테이너와 같은 환경으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산업 표준의 어떤 API로 이걸 핸들링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네. 통일된 플랫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중요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네.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 구동이 되고 네네.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만이 동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 오픈시프트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가상화라든지 오픈스택이라든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첫 단계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표준적인 운영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고요. 네. 그 표준 운영 환경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플랫폼도 사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동일한 데이터나 스토리지 또는 뭐 백업 기술 이런 것들을 또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회사의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나한테 좋은 적합한지. 혜택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네. 또는 기술들 또는 그래도 도구들도 재활용해야죠. 많죠. 네.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 사업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만큼 많은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그냥 이전해서 쓸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자라면 아주 좋은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레드햇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쓰던 네. 레드햇의 서브스크립션을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가 인증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바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그렇게 저희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레드햇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그대로 다시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1단계로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했잖아요. 네. 2단계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퍼블릭에서 가졌던 어떤 경험들. 네. 사실 퍼블릭은 API라는 걸로 IDC를 내가 가진 데이터 센터를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이제 퍼블릭과 같은 그런 API로 핸들링할 수 있고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기술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 포인트고요.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어떤 자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제어하고 싶을 때 쓰는 할 거고요.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나의 서비스,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또는 보안적으로 되게 강화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경우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어떤 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퍼블릭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을 늘리고 또는 내가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 다 제어하고 싶을 때 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사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싶을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그 강화된 있는 보안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컨테이너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네, 설명해 사실 주시죠. 컨테이너는 제 다음에 진행할 김현수 이사님이 좀 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컨테이너는 사실 리눅스에서 시작됐던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도 이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사실 OS 자원을 네. 쉽게 그냥 나눠서 쓰는 약간의 가상화와 비슷한 기술이긴 기술. 합니다. 근데 가상화는 가상화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네. 이 에뮬레이팅 되는 레이어를 거치면서 성능이 좀 저하되는 그렇죠. 오버헤드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있죠. 네. 근데 컨테이너는 그런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리소스를 이렇게 스케줄링을 잘 해서 네. 나눠서 쓰는 완전히 구조로 나눠서 쓰는 그렇죠. 구조인가요? 그래서 거의 뭐 네이티브한 성능이 나오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제 지금 클라우드에서 되게 각광받는 이유가 그런 성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과 연계해서 네. 쉬운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S하고 크게 무관하게 뭐 한 OS 위에서 네. 다양한 라이브러리 버전들을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 네. 컨테이너별로 그 라이브러리 버전 필요한 라이브러리 버전들을 탑재해서 네.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컨테이너 선에 예. 우리가 작은 컨테이너 수백 개를 싣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다 다른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곳으로 목적지는 거의 같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컨테이너는 내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컨테이너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다커 이미지 같은 형태로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라이브러리와 그다음에 뭐 다른 툴들, 운영에 필요한 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고요. 네. 이 컨테이너가 이제 기동될 때 어떤 소스들을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를 가져와서 기동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소스를 탑재한 상태로 기동을 한다면 네. 이건 되게 빠른 형태로 내 서비스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는 기존의 이제 IT 기술에서 요구되는 그런 고가용성보다는 네. 분산 형태의 어떤 서비스 그쵸.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이런 기술로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가 그 베이스 기술로 되게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최신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일관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기존에는 네. 사실 이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이 클라우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방법을 뭐 표준화되어 있는, 통일화되어 있는 툴로서 이제 배치를 한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인프라를 통합하는 형태로 접근을 많이 했다면 네. 저희는 좀 다른 접근입니다. 네.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있는 거죠. 각각의 환경에. 그러면 저 오픈시프트라는 저희 컨테이너 솔루션을 가지고 네. 내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든 동일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시프트라는 것을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걸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하나의 이제 중심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외에도 이 오픈시프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OS를 Red Hat Enterprise Linux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에서 가져가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 네. 스토리지도 이제 클러스터라는 분산 스토리지 기반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픈시프트가 또 오픈스택 같은 기술 위에 둬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또 오픈스택에서 가져다 쓰는 셀프 스토리지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는 이 미들웨어 부분들도 또 오픈시프트 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전체를 관리하는 또 자동화할 수 있는 엔시블 그다음에 뭐 레드 세틀라이트나 또는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저희가 레딧 인사이트 같은 기술을 통해서 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종합 선물 세트 네, 같은 맞습니다. 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서 앞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우리 최 이사님께서, 김현수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라고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OS 레벨의 가상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드웨어를 가상화해 주는 기술인 버추얼 머신을 생성해내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드웨어를 가상화해 주는 기술은 말 그대로 주체가 하드웨어입니다. 네. 하드웨어가 하나인데 하드웨어가 마치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있는 것처럼 가상화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인 네. 거고요. OS 레벨의 가상화 기술은 말 그대로 OS가 하나인데 OS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가상화 기술인 거죠. 네.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경우는 이 OS가 하나인데 OS가 여러 개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네. 이런 OS가 여러 개처럼 만들어진 이 가상의 OS에서는 이 밑에 있는 호스트에 있는 OS를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를 가상화해 주는 기술보다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고 네. 경량화되어 있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네. 사실 이런 컨테이너 기술은 새로운 기술은 사실 아닙니다. 네. 기존의 뭐 LXC나 뭐 이런 기존 컨테이너 기술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의 근간 기술인 저런 네임스페이스나 SL리눅스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도커라고 하는 네, 그게 그런 나타난 컨테이너 이유. 기술을 대표로 하는 그런 새로운 컨테이너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여러 뭐 IT 쪽에 계시는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운 컨테이너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최신 컨테이너 기술이 기존 컨테이너 기술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장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인데 네. 그 장점이 뭐냐면 결국은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컨테이너의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새롭게 나온 이 컨테이너 기술의 핵심 요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결국은 기존에는 이런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네. 하나의 패키징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네. 새로 나온 컨테이너 기술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패키징하는 기술인 AUFS라는 기술이 녹아져 있고요. 네. 이런 AU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근간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의 파일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마치 컨테이너 선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듯이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들이 동시에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엔 또 영향을 주지 영향 않고요. 없이 네. 딱 그 내가 원하는 것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넣은 컨테이너들을 자원을 격리해서 CPU나 메모리를 딱 한정 지어 놓고 그 자원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네. 자원 격리까지 시키는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맞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컨테이너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도.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표준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표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결국 특정 벤더에 종속이 종속되는 되겠죠. 그런 네.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컨테이너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글로벌 IT 벤더들이 다 모여서 공개 산업 표준의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 포맷과 그다음에 그걸 부동시키기 위한 런타임을 제정을 했고 이미 그 결과물인 크라이오가 만들어져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도입할 때도 전 세계적인 표준에 있는 걸 도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또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리눅스가 각광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밑에 기반 플랫폼으로 현재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윈도우즈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나오는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눅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리눅스 OS가 결국은 그 위에서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근간이 되는 리눅스 컨테이너 호스트가 예를 들어 보안에 대한 어떤 침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위에서 동작하게 되는 컨테이너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는 신뢰성을 제공해드리는 굉장히 견고한 OS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여태까지 계속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진짜 왜 우리가 컨테이너를 꼭 사용해야 합니까?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 서버나 가상 머신을 쓰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까 뭐 최원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VM 기술을 쓰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가 좀 더 라이트웨이트하고 더 많이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효율적인 면에서 컨테이너를 쓰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표준 기술이 VM 쪽 기술에는 하이퍼바이저가 다 각각 다 다른 다 달랐죠. 기술을 네. 쓰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엔진을 쓰게 되면 컨테이너 표준 기술이 있고 그 위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은 호환이 돼서 이식이 굉장히 쉬운 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부하가 막 들어오면 자동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하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세팅에 의해서 자동으로 컨테이너들이 더 떠서 처리를 더 많이 해주게 네, 되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죠. EMS 시스템 뭐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뭐 특정 사이트지만 그게 적용이 되면 네네.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그나마 접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네. 그런 EMS 시스템은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지진 같은 이런 케이스라든지 네. 뭐 예측 자연재해 불가한, 같은 이런 네. 것들이 났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네.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 바로 이 오토 스케일링 네, 기술입니다. 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할 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데도 왜 적용을 아직도 안 하는지 그게 사실은 조금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기업이 적용했을 때와 또 안 했을 때를 좀 더 비교를 해주세요. 네. 컨테이너를 적용하기 전에는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를 뭐 엔트나 뭐 웨이븐 같은 이런 컴파일 빌드 툴을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와르 파일 형태로 보통 만들어내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뭐 OS가 있고 와스가 있는 곳에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해 드리게 되는데요. 네. 만약 지금 왼쪽에 퀘스천이 있는 것처럼 다른 환경, 오른쪽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배포할 경우에는 이런 OS나 와스 같은 설정들을 새로 해야 되고 거기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되는 이런 또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는 뭔가를 거죠? 더 똑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해야 되고 저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또 다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라도 또 와스를 구성해야 그쵸, 되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을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오토 스케일링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서비스이 갑자기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그걸 느려야 되는데 느릴 때 와스도 다시 설치하고 아하. 또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이런 작업들이 또 수반된다는 거죠. 급한데. 급한데 네, 저걸 지금 먼저 해야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군요.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만약 컨테이너를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이 되게 되는데요. 소스 코드와 도커 파일과 그다음 내가 필요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한 와스까지 같이 한꺼번에 빌드해서 같이 패키징해서 결과물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환경에 파일을 뭐 도커 풀이라는 명령으로 해서 땡겨가서 네. 거기서 그냥 런이라는 명령으로 바로 실행시키는 거죠. 와스를 설치한다든지 환경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이 바로 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환경에 쉽게 배포해서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와스만 설치 안 해도 되게 시간이 그쵸, 되게 맞습니다. 단축이 되겠네요. 네, 이미 그 컨테이너 안에 와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약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네, 패키징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들을 세팅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최적화해서 딱 박스 안에 넣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까지 지금 알아보겠는데요. 아, 어렵습니다. 컨테이너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거기다 더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하나의 장비 위에서 사용하거나 뭐 특별히 몇 개 제약되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보통 대부분 뭐 수십 대나 수백 대 혹은 많게는 수천 대 장비 위에서 컨테이너들을 한꺼번에 배포해서 러닝을 시킨다든지 혹은 뭐 내린다든지 네.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 많은 장비에 일일이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내렸다 올렸다 혹은 이미지를 땡기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개 다양한 시스템에 여러 개에 있는 그 컨테이너들을 중앙에서 네. 한꺼번에 제어를 하기 위한 것들을 쉬운 말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려운 말인데요. 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기술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의 사실상의 거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표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제품 기술로 네. 모든 벤더들이 그쪽 기술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뭐 상용이 됐던 뭐 오픈 소스가 되었건 이런 플랫폼 컨테이너를 제공해 드리는 플랫폼 마켓 전체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네. 예전에는 오픈 소스 혹은 독점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아주 제약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네. 도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13년도에 나오면서 그때 14년, 15년대부터 도커 혹은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오픈시프트나 그다음에 메소스, 뭐 아파치 메소스나 도커 스톰 같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시장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시장은 쿠버네티스로 네. 완전 방향이 틀어졌고 거의 그리고 컨테이너는 크라이오라고 하는 표준 컨테이너 기술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모든 상용이 됐든 오픈소스가 됐든 모든 플랫폼 제품들은 뭐 MS 애저가 되었건 오픈시프트가 되었건 아마존 AWS가 되었건 대부분 쿠버네티스를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실제 트렌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쿠버네티스가 뭐 구글이 만든 기술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약간 구글 쪽에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이제 자사에서 쓰려고 만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오픈 소스화 시켜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네. 만든 오픈 소스입니다.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 기여도를 한번 볼까요? 네. 실제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에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네. 여기 지금 리스트는 2019년도 1월 달에 지금 네. 가장 가져온, 따끈따끈한 네, 최신 수치네요. 네. 최신 자료이고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이 당연히 프로젝트의 기여도는 굉장히 네, 높네요. 높습니다. 1등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레드햇이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코어S라고 하는 저희 레드햇이 인수한 기업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이 정도나 수준을 보면 그 회사가 쿠버네티스 근간으로 한 제품을 제공할 때 서포트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많이 알고 있어야 지원을 제일 잘할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겠네요. 네. 쿠버네티스의 그 지원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로 저희 레드햇은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을 2015년도부터 이제 쿠버네티스를 탑재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다른 경쟁사 같은 이런 경우에도 좀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 2017년도와 18년도에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어나운스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벤더들이 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플랫폼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레드햇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포레스트에서 만든 2018년도 말에 만든 자료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시장의 전체 마켓 트렌드를 대표하는 자료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위로 갈수록 기술을 리딩하고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동그라미 표시도 크면 클수록 마켓 쉐어가 크다. 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레드햇이 오른쪽 위에 굉장히 큰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와 또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기업들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방문해서 네. 이제 뭐 협의나 이런 여러 가지 미팅들을 해보면 결국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하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인데요. 네.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고객에게 제공을 제공하는. 하겠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고객의 목표이시고요. 네. 그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AI나 머신러닝 머신러닝.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IoT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쿠버네티스라는 거 사실 그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그냥 오픈 소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 그다음에 배포,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견고하게 만드는 안정화 작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75% 이상의 저희가 조사한 대상 기업의 75% 이상이 기업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채택의 어려움을 뭐를 들었나 하면 이런 쿠버네티스 오픈소스를 가지고 구현하거나 운영하는데 너무 복잡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최신 기술이다 보니 네. 기업 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최신 기술들을 가지고 내재하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 최신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데 그게 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운영하고 되게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저거를 가져다가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레드햇에서 도와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사례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직접 이제 구현한 사례인데요. 네. 뭐 테슬라나 이런 케이스들은 실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쓰시다가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약간 보안적인 어떤 침해를 받은 내부 그런 대시보드가 사례입니다. 노출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이게 보안 침해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오히려 가지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적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된 그런 뉴스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레드햇은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제품이 바로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은 물리 서버나 다양한 VM 환경 그리고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IaaS 환경 등에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컨테이너 기술이나 뭐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환경들에 올라갔을 경우에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을 해서 그것들을 제어하는 이런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토 스케일링, 네. 갑자기 급변하는 버가 들어왔을 때 그걸 대응해서 컨테이너들이 쫙 떠서 동시에 처리를 해주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노드들이 죽으면 거기에 떠있던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옮겨서 다시 띄워주는 오토 네. 힐링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또 이겁니다. 기존에 쓰시던 애플리케이션 형태, 전통적인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 웹아스 구조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최신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나 네. 혹은 혹은 서버리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도 모두 컨테이너화해서 저희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동작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 아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럼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관리의 복잡성이 어떻게든 하나의 플랫폼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받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실제로 오픈시프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엔터프라이즈급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버전이 릴리즈되면 뭐 2, 3개월 정도의 버그픽스나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튜닝이나 네. 그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인증 과정 같은 것들을 거쳐서 실제로 오픈시프트 버전으로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섣불리 그냥 오픈소스 가져다 쓰면 아까 앞에 테슬라 사례처럼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전문 쿠버네티스를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있네요. 네,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네, 조금 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마이크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상호 독립적인 최소 규모 형태로 구성 요소로 분할해서 네, 작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각각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규모의 팀이 이렇게 유지 보수하면서 기능이 필요할 때 추가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크게 만든 경우에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수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디플로이해야 되는, 그렇죠. 다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게 되면 특정 그 분리되어 있는 모듈만 그 애플리케이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배포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나 컨테이너 기술을 보통 요즘 뭐 많은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컨테이너 기술은 사실은 다른 기술이고요. 네, 그거 좀 약간 차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컨테이너는 OS를 가상화해 주는 네. 기술이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작게 만드는 기술. 네.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결국 하는 이유는 결론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개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네. 근데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존에 있는 어떤 레거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인프라에다 배포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스를 또 설치하고 필요할 때 확장되면 또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또 이렇게 옮겨야 되나 이런 작업들, 불필요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 이미지화 시켜서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디플로이를 하는 것들을 요즘 많이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저희 레드에이시 이제 말씀드리는 단계는 총 5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기존 예전 버전의 와스 위에 하나의 덩어리로 크게 동작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자동화하거나 배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플랫폼 위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첫 단계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레드햇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AMT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 예전 버전에 있던 와스 위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시키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자동 분석을 통해서 AP 수정에 대한 공수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소스를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을지에 대한 소스 수정 가이드도 같이 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이런 툴을 가지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느 정도 수정의 공수가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작업을 이제 예상을 하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로 올라간 이 하나의 큰 덩어리 애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이제 그 내부에서 모듈 형태로 나누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이 모듈 형태로 나누게 된 단계를 지나게 되면 외부에서 이 각각의 모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호출하기 위해서 API 형태로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야만 서로 간에 API 형태로 호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은 하나의 덩어리로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비즈니스별로
쪼개져서 다 분리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호출할 수 있는 진입점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PI 형태로 다 노출해 내놓는 걸 노출하게 만드는 걸 3단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네. 하나씩 이렇게 업무나 비즈니스별로 이렇게 분리해내서 만드는 것들을 네 번째 단계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는 각각 다양한 필요한 랭귀지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위에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각각 다 운영을 하는 형태가 최종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기존에 이렇게 뭉퉁거리게 큰 걸로 있던 앱을 다 폐기하게 되는 그런 네. 과정입니다. 네. 아 진짜 오늘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레드햇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결국은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실제 코드 레벨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뭐 다양한 벤더들이 이런 쿠버네티스나 뭐 표준 컨테이너 기술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다, 제품에 녹여 넣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벤더나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정말 할 수 있느냐는 이 오픈 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말 코어 소스에 분석을 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버리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이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플랫폼에 올린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베스트 프랙티스나 레슨런 같은 것들이 그 회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WS나 MS 애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미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서비스를 퍼블릭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 센터에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외국의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서비스를 확장한다, 네. 그쪽에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할 때 데이터 센터를 거기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렵죠. 많죠. 네. 그럴 경우는 보통 퍼블릭 서비스를 쓰시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오픈시프트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만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바로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아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있지만 뭐 BPM이나 혹은 뭐 EAI나 뭐 MQ 같은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미들리에 있습니다. 네. 이런 미들리어 솔루션들을 컨테이너 플랫폼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저희 레드햇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솔루션을 쉽게 초이스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네 가지의 C를 잘 기억하면 네. 되겠습니다.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두 분 중에 그 적합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네, 류승희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새로 갈아타야 되는 인프라 구조인데 10년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5년만이라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드햇 기반의 클라우드 도입 시 컨설팅을 지원해 주시는지 약간 질문하셨고요. 또 도입을 해도 기존 아키텍처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저희 레드햇은 크게 제공해드리는 게 결국은 이제 제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제품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쓰고 싶으셔도 아직 기반이 내재가 안 돼 있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저희 컨설턴트들이 같이 방문 지원을 해서 네. 내재화를 하실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을 한다면 기반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년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운영되는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버전의 OS 위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도입이나 이런 걸 컨설팅 할 때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산에 있는 개발자와 운영자들을 저희 랩에 초청을 해서 직접. 예, 네. 초청을 해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또 저희가 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활용해서 예, 기존의 업무나 또는 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네. 한번 레딧에서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네, 이번 질문 경험일 중에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존 아키텍처를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 기존 아키텍처를 변경한다는 의미가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우선 이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5-5단계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저희 이노베이션 랩 같은 걸 통해서 거기서- 시험해 보실 수도 아,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작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사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에 놓고 퍼블릭과 연계시키는 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 같은데요. 이 관점에서 레드햇이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특장점을 알려주세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네. 설명했는데 조금 더 요약해서 네. 뭐 저희가 알려주세요. 얘기했던 뭐 특장점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어떤 중심에 있는 오픈시프트 기술을 통해서 프라이빗에서 다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은행들 그렇지만 같은 경우. 요 개발된 프라이빗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일부 퍼블릭으로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라는 스토리지가 저기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클러스터는 또 리모트에 있는 지오 리플리케이션 같은 복제 기술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산에 있는 일부의 데이터를 퍼블릭에 이전해서 네. 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정책이 네, 같이 그렇죠. 동일하게 제공되는 네, 거죠. 네. 왜냐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많고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도입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장영훈 님이 내셨는데요. 대규모 서비스로 싱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타겟팅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전하는 게 위험하지도 않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실 분산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걸 도입해서 이게 사실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구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A라는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 위에 그냥 자기의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고. 얘가 죽으면 이거는 어떻게 다른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액티브 스탠바이든 네. 이런 구조를 가져가서 구성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얘를 액티브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네. 데이터가 어딘가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A 클라우드의 뭐 A 리전, 또는 A 클라우드의 B 리전, 리전을 변경한다든가. 그렇죠. 하고 A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걸 이용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리전의 종수역이 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아키텍처로 해서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이전을 하려면 사실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해서 내가 서비스를 분산화할지를 먼저 고민한 후에 그 중에 가장 쉽게 데이터를 분산화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컴포넌트부터 하나씩 분산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식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컨테이너 관련 기술은 가벼운 대신에 태생 자체가 KVM, XEN, VM
VM웨어를 VM웨어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예. VM웨어 대비 보안이 취약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답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레딧이 제공하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들은 SE리눅스라는 그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적인 침해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그냥 KVM 또는 젠, 뭐 VM웨어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보안 인증, CC 인증, CC 인증 받았나요? 그렇죠. 네. 예, EAL4 플러스 기반의 인증, EAL4 예, 그렇죠. 정도의 레벨. 예, 가장 강력한 보안 인증을 네. 가지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뭐 보안이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보안이 취약한 거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떤 패치나 업데이트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컨테이너 기술이나 또는 가상화 기술 자체는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들은 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기술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레딧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제품이니까 그렇겠죠. 예. 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지영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경쟁사 대비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 가지는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경쟁사 대비 저희 레딧 오픈시프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물리 서버 그리고 다양한 VM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KVM이나 뭐 젠 혹은 뭐 VM웨어 기반의 이런 다양한 VM 기술들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한 뭐 오픈스택이나 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 위에 오픈시프트를 설치해서 어디든 환경에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인프라나 이런 환경에 제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죠. 네. 네, 박웅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호스트 OS에 상관없이 동일 환경으로 구성하고 작동이 가능한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스트 OS 커널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OS 위에 같은 커널 위에서 컨테이너가 가지는 거는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들을 달리해서 컨테이너를 구성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OS에 상관없이 라이브러리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했을 때 그중 하나로 워크로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벤더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피보탈의 PKS, 뭐 VM웨어, 델 EMC도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경쟁사로 볼 수 있는지 또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고객 측면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올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쟁사 예 맞습니다. 경쟁사인 피보탈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레드햇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아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나 서버리스 아키텍처 혹은 EAI나 MQ, BPM 같은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한 플랫폼을 사실 훨씬 더 많이 저희 레드햇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레드햇 제품을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광범위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시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쿠버네티스, 이제 오픈시프트 등이 오픈스택과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 자체로만 보면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쿠버네티스도 별개의 프로젝트이고요. 오픈시프트도 예전에는 오픈시프트 오리진 혹은 오케이드라고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따로 있습니다. 별개. 그리고 네. 오픈스택도 오픈스택 커뮤니티 프로젝트 따로 있죠. 네. 근데 요즘 흐름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혼재되는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뭐 네. 예를 든다면 오픈스택도 설치하기가 힘들다 보니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오픈스택을 배포해서 좀 쉽게 배포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 쿠버네티스 진영은 컨테이너만 핸들링하는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기술에서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오픈시프트를 근간으로
VM까지 핸들링하는 네. 이런 기술들로 점점 서로 서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서로 이제 겹쳐지는. 서로 자기 세력들을 확장하고 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즘. 뭐 추가로 실제로 이제 오픈 스택 위에 오픈시프트를 구성하는 경우에 현재 이 오픈시프트가 이제 저희가 오버레이 기술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VXLAN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쿠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오픈스택의 네트워크 기술을 그대로 오픈시프트에 연계해서 그는 약간 VXLAN 같은 걸 오버레이로 쓰면서 생기는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통합 작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오픈스택은 컨트롤러라고 해서 오픈스택을 이제 관리하는 컨트롤 노드들을 이제 구성할 때 네. 오픈시프트의 어떤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 관리를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 그렇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뜨겁게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송 후에 설문 참여자 15분, 또 좋은 질문 해주신 5분 추첨을 통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가 마련한 레드햇이 들려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쇼TV는 또 다른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